여러분, 만약에 제가 미용실 바닥에 굴러다니는 그 잘린 머리카락들이 그냥 단순한 단백질 쓰레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실 분들이 훨씬 많겠죠, 보통은. 그쵸? 근데 이게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이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나 막 식습관,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억눌렀던 감정적 트라우마까지 싹 다 기록해둔 생화학적 일기장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다뤄볼 자료는 정밀 기능의학적 관점에서의 모발 미네랄 검사, 즉 그 HTMA 해석 체계와 임상적 타당성에 관한 심층 연구 보고서입니다. 네, 사실 이 모발 검사하면 보통은 그냥 내 몸에 아연이 부족한가, 철분이 부족한가 이 정도만 생각하시거든요. 맞아요. 단순한 영양소 체크용이잖아요, 보통. 근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비행기의 블랙박스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파헤쳐보죠. 블랙박스라는 비유가 아주 찰떡인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검사는 단순히 특정 영양소 양만 재는 일차원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보고서 연구진들은 이걸 대사생검, 그러니까 메타볼릭 바이옵시라고 부르더라고요. 대사생검이요. 단어가 좀 무거운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들이 지난 몇 달간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냈고 또 외부에서 가해지는 스트레스 폭격에 어떻게 버텨왔는지를 쫙 보여주는 전체적인 맥락의 기록물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세포 단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머리카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들여다본다. 이거군요. 근데 여기서 엄청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건강 상태 확인한다고 하면 우리 보통 병원 가서 주사바늘 꽂고 피부터 뽑잖아요. 그렇죠. 가장 훌륭하고 흔한 방법이죠. 상식적으로 피가 훨씬 더 정확하게 내 몸 상태를 보여주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한데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진짜 놀라운 생존 본능, 그 항상성이라는 기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혈액은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중요하잖아요. 뇌랑 심전으로 바로 가니까요. 그쵸. 피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큰일 나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혈액 내 미네랄이나 영양소 수치를 아주 엄격하게 통제해요. 만약에 피 속 칼슘 농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겨서 당장 쓰러질 수 있거든요. 와, 그럼 몸은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뼈나 연조직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을 강제로 뺏어와서라도 기어이 혈액 수치를 정상으로 딱 맞춰버립니다. 아하, 그러니까 피는 가장 중요한 VIP니까 다른 곳을 희생해서라도 상태를 완벽하게 유지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른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혈액 검사는 우리 몸 안쪽 깊은 조직들의 진짜 결핍을 싹 숨기고 있는 그냥 피를 뽑는 그 찰나의 순간만 찍은 스냅샷에 불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 피 검사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게 아니었군요. 반면에 모발은 다릅니다. 모발이 두피 안쪽 모낭에서 자라나는 동안 그 모근 주변 모세혈관에서 영양분과 미네랄을 쭉 흡수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머리카락이 피부 밖으로 밀려나올 때 각질화가 되잖아요. 네, 딱딱하게 굳어지죠. 그때 그 미네랄 대사산물들을 머리카락 구조 안에 꽉 가둬버리는 겁니다. 세포의 대사활동이 일종의 화석처럼 굳어버린 고정 기록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3개월간의 장기적인 대사 패턴이나 스트레스 적응 방식을 고스란히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와, 청취자 여러분,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혈액 검사가 내 통장의 현재 잔고를 딱 보여주는 거라면 모발 검사는 지난 3개월 동안 내 몸이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보여주는 지출 내역서 같은 거네요. 오,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잔고만 보면 100만 원 있네, 멀쩡하네 싶지만 지출 내역서 뜯어보면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가며 에너지를 마구 긁어 썼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이 3개월치 지출 내역서가 항상 100% 진실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죠. 잠깐만요? 방금 전까지 모든 걸 기록하는 완벽한 블랙박스라면서요. 블랙박스도 조작이 될 수 있습니까? 보고서에서 인용한 미국 독성물질 및 질병등록국이랑 질병통제예방센터 입장을 보면요. 모발 검소에 아주 치명적인 분석적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부 오염 변수 때문인데요. 머리카락은 피처럼 몸속에 안전하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밖으로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네. 우리가 매일 쓰는 샴푸, 염색약, 헤어스프레이, 심지어 검사실에서 시료 세척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결과가 널뛸 수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수은이에요.
만약 우리가 오염된 참치를 먹어서 몸속에 수은이 쌓인 거라면 모발 검사가 아주 훌륭한 지표가 되죠. 모세혈관 타고 머리카락 중심부로 쏙 들어가니까요. 네, 몸 안쪽에서 밖으로 밀어낸 거니까요. 근데 만약 직업적으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은에 노출되는 치과 기공사나 산업근로자라면 어떨까요? 아, 숨 쉬어서 몸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은가루가 머리카락 겉표면에 잔뜩 묻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그냥 겉에 묻은 건지. 현재 기술로는 이 둘을 구분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듣고 보니 엄청난 맹점이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 청취자분들 대신해서 제가 조금 날선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네, 편하게 물어보시죠. 검사가 이렇게 한계가 명확하고 오염에도 취약한데 대체 요즘 왜 이렇게 많은 병원들이 이 검사를 맹신하는 걸까요? 막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면 특정 비율 하나 딱 보고 환자분 부신 번아웃입니다. 갑상선 망가졌네요. 이렇게 단정 짓는 기능의학계 유행이 엄청나잖아요. 주류 의학계에서는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나요?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분석하는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이고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주류 내분비학계, 특히 내분비학계의 입장은 아주 단호해요. 그 기능의학계에서 흔히 쓰는 부신 피로나 부신 번아웃이라는 용어 자체를 공식적인 질환명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예 질병 자체가 아니라는 거군요. 병원에서는 마치 엄청 큰 병인 것처럼 이야기하던데요. 네, 주류 의학계 문헌고찰에서도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났거든요. 내분비학계의 경고는 이렇습니다. 모발 검사상의 수치 몇 개만으로 환자를 번아웃으로 규정하는 건 심각한 과잉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럼 환자가 느끼는 그 극심한 피로감이나 무기력함은 대체 뭔가요? 꾀병은 아닐 텐데요. 당연히 꾀병은 아니죠. 다만 그게 부신이 타버려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수면 무호흡증, 심한 우울증, 빈혈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부신 피질이 진짜로 파괴되는 에디슨병 같은 매우 심각한 자가면역 질환일 수도 있는데 모발 검사만 믿고 있다가 진짜 병을 치료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게 핵심 우려입니다. 아, 양쪽의 시각 차이가 확실히 이해되네요. 그러니까 주류 의학계는 확실한 병적 상태가 아닌데 수치만 보고 겁주지 마라. 진짜 병 놓친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기능의학계는 병에 걸리기 전 단계, 즉 세포들이 에너지를 내는 생리적 경향성을 미리 파악해서 예방하자는 거군요. 그렇다면 확정진단 도구로는 물이라도 이 수치들이 보여주는 우리의 대사적 경향성은 분명 존재할 텐데요. 맞아요. 그 구체적인 지표의 세계로 들어가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주말 내내 정말 푹 잤는데도 월요일 아침에 여전히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추위 심하게 타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막 피곤해 죽겠는데 밤만 되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져서 심장이 뛰고 잠을 못 이룬 적은요? 그런 일상적인 경험들이 이 모발 검사에서는 대사 산화유형, 즉 에너지를 태우는 속도와 자율신경계 조절 양상으로 설명이 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극단적인 상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느린 산화형입니다. 느린 산화형이요? 이름부터 벌써 좀 피곤한 느낌인데요. 현대인에게 아주 흔하죠. 신체가 마치 겨울잠을 자는 동면 상태에 들어간 거랑 같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칼슘이랑 마그네슘 수치는 비정상적으로 높고 나트륨과 칼륨 수치는 바닥을 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드는 갑상선이나 부신 활동이 떨어지니까 신체가 알아서 에너지를 아끼려고 대사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군요. 스마트폰 초절전 모드처럼요. 정확합니다. 그럼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밤에 몸은 피곤한데 정신만 말똥말똥한 상태는 뭘까요? 아, 그게 두 번째 유형인가요? 네, 그게 바로 빠른 산화형입니다. 교감신경계가 과항진된 이른바 투쟁 도피 반응이 계속 켜져 있는 상태죠. 몸이 계속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부신에서 코티졸이랑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거든요. 이 호르몬이 혈압을 높여서 당장 싸울 준비를 하려고 몸속에 나트륨을 꽉 붙잡아둡니다. 아, 그럼 나트륨 수치가 엄청 올라가겠네요. 네, 대신 그 과정에서 귀중한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 수변을 통해 밖으로 싹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나트륨, 칼륨 수치는 치솟고 칼슘, 마그네슘은 바닥을 치는 거죠. 와, 그럼 겉으로 보기엔 에너지 넘치고 일도 막 열정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는데요. 겉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미네랄이 너무 빨리 소진되고 있어서 사실상 가속 페달만 밟고 브레이크는 고장난 스포츠카와 같습니다. 좋지 않으면 조만간 극심한 피로 상태인 느린 산화형으로 급추락해버리죠.
촛불이 꺼지기 직전에 가장 밝게 타오르는 것과 비슷하군요. 그럼 내 몸이 지금 절전 모드인지 아니면 과속 중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나요? 단순히 미네랄의 절대적인 양만 보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양보다는 미네랄 간의 비율이 훨씬 중요해요. 이게 바로 세포 수준의 내분비 대시보드 역할을 하는 핵심 3대 비율입니다. 오, 세 가지요. 하나씩 짚어주시죠. 첫째는 갑상선의 효율을 보는 칼슘 대 칼륨 비율입니다. 이상적인 건 4.2대 1인데요. 여기서 칼슘이 너무 높아지면 세포막이 엄청 뻣뻣해집니다. 세포막이 뻣뻣해지면 뭐가 문제죠? 피 속에 갑상선 호르몬이 아무리 많아도 문이 안 열려서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병원 피검사에서는 갑상선 수치가 정상이라고 나오는데 환자는 계속 추위 타고 살이 찌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와, 피검사가 정상인데도 아픈 이유가 그거였군요. 두 번째 비율은요? 부신 에너지를 보는 나트륨 대 마그네슘 비율입니다. 4대 1이 이상적인데 스트레스로 부신이 지쳐서 이 비율이 떨어지면 만성 피로와 함께 환자는 짠 음식, 즉 소금을 미친 듯이 갈구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짠게 땡기는 게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만성 스트레스의 최종 단계를 보여주는 활력 지표, 나트륨 대 칼륨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2.4대 1 미만으로 떨어지면 신체가 단백질을 합성해서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근육과 조직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억지로 쥐어짜내는 이화작용 상태에 빠졌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와, 내 근육을 뜯어먹고 있는 거네요. 잠깐만요. 방금 그 첫 번째 비율에서 칼슘이 높아지면 세포막이 뻣뻣해진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제가 보고서를 읽다가 진짜 문자 그대로 입을 떡 벌린 대목인데요. 모발 내 칼슘 수치가 정상 범위를 아득히 넘어서 150에서 200mg%를 초과하는 현상, 이른바 칼슘쉘 현상입니다. 솔직히 저 처음엔 이거 약간 무슨 유사과학 아닌가 의심했거든요. 내 몸에 칼슘으로 조개 껍데기 같은 방어막을 친다고요? 하하, 충분히 그렇게 들리실 수 있죠. 근데 이게 아주 정교한 생화학적 방어 기전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뼈에 칼슘이 많아서 뼈가 튼튼하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 대체 무슨 방어벽인 건가요? 감당하기 힘든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나 트라우마가 지속되면요, 우리 뇌와 신경계를 보호하기 위해 몸이 비상조치를 취합니다. 칼슘이 혈액이나 뼈에 제대로 녹아있지 못하고 연조직이나 세포 주변에 침착되어서 일종의 생화학적 방어벽을 말 그대로 건설해버리는 아주 놀라운 현상입니다. 아니, 우리 몸이 스트레스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키려고 세포 주변에 석회로 된 벽을 쳐버린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조직이 산성화되고 대사가 느려지면 혈액 속 칼슘이 침전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생존을 위한 방어벽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세포막 뻣뻣해진다고 했죠? 네, 아까 갑상선 호르몬 못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인슐린 수용체랑 갑상선 수용체가 완전히 둔감해집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약을 아무리 챙겨 먹어도 증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근본 원인이 되기도 하죠. 더 무서운 건 심리적인 영향이에요. 심리적 영향이요? 칼슘벽 하나 쳤다고 마음까지 달라지나요? 환자는 감정적 둔화와 심각한 우울감을 겪게 되는데요. 이게 고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신경 회로가 타버리는 걸 막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감정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기전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몸이 살기 위해서 감정마저 무뎌지게 스스로 석회벽을 쳐버리는 거라니 인체의 생존 본능은 정말 경이롭고도 무섭네요. 자, 숫자가 의미하는 바랑 그 메커니즘까지 알았으니 이제 현실적인 질문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검사를 떡 받았는데, 아니 왜 A병원에서는 정상이던 내 결과가 B검사실에 가면 당장 치료가 필요한 비정상으로 오락가락하는 겁니까?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이건 한국적 맥락과 의료계의 시각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국녹십자 1호 재단 같은 주요 대형 검사실의 정상 기준치는 그 기능의학 병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수치, 옵티멀보다 범위가 훨씬 넓어요. 아, 그 아까 말한 최적의 상태랑 기준이 다른 거군요. 네, 주류 검사실은 질병이 없는 정상 상태를 통계적인 종 모양의 곡성으로 잡거든요. 게다가 한국인들은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 섭취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서양인에 비해 특정 미네랄 기본 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보다 검사실 입장에서는 기준을 너무 촘촘하게 잡았다가 건강한 사람한테 환자라고 불필요한 공포를 주는 위양성을 최소화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넓어 보이는 거죠.
아하, 질병이 없는 정상과 최상의 컨디션인 최적의 상태의 시각 차이였군요. 그럼 제가 청취자분들이 결과지 받고 느낄 법한 공포를 대변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얼마든지요. 만약 제 검사 결과에 다른 것도 아니고 독성 물질인 안티몬 수치가 빨간불로 팍 솟구쳐 있다면 세상에 내 몸에 중금속 꽉 찼다 이러면서 당장 병원 달려가서 수십만 원짜리 해독 주사 같은 거 맞아야 합니까? 이 수치를 전체적인 큰 그림이랑 일상생활 맥락에 연결해 보신다면 절대 당장 패닉에 빠지실 일이 아닙니다. 큰 그림이요? 안티몬 독성 물질 맞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모발에서 유독 안티몬만 단독으로 치솟아 올랐다면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린 외부 오염을 1순위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보고서에 등장하는 한국 내 데이터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한국은 뭔가 다른 원인이 있나요? 한여름에 뜨거운 햇볕 아래 방치된 플라스틱 생수병 아시죠? 거기서 안티몬이 용출돼서 그걸 지속적으로 마셨을 가능성도 있고요. 더 흔하게는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대기오염 물질 속에 포함된 안티몬이 머리카락 겉표면에 잔뜩 묻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하, 내 몸 장기세포가 중독된 게 아니라 어제 마신 미세먼지나 싸구려 생수병 때문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치 하나에 일희일비하면서 공포에 질려 곧바로 비싼 해독 치료를 받기보다는 내가 최근에 오염된 생수병 마셨는지, 야외 활동을 많이 했는지 노출 환경을 먼저 점검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럼 진짜 내 몸 안쪽에 쌓인 건지 확인하려면요? 그 찰나의 스냅샷이라고 했던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통해서 교차 검증을 하시는 게 필수적입니다. 다행이네요, 진짜. 자, 그럼 청취자분들이 이 양날의 검 같은 모발 검사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최종적인 행동 지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고서 연구진이 제안한 보수적이면서도 정밀한 가이드라인이 있죠. 네, 과도한 공포 마케팅을 지향하고 제한된 4단계 프로토콜과 프레시 처방입니다. 1단계는 검증과 탐색이에요. 염색약 같은 외부 오염 가능성을 먼저 배제하고 이 검사를 확정적인 질병 진단용이 아니라 스트레스 적응 단계 추정용으로만 쓰라는 겁니다. 네, 질병 진단 도구가 아니라는 거 명심해야겠네요. 2단계는요? 이 분야에 절대적인 골든 스탠다드를 잊지 않는 겁니다. 골든 스탠다드요. 그게 뭡니까? 머리카락 수치 백날 보는 것보다 환자가 지금 실제로 느끼는 주관적 증상이랑 아침에 잰 혈액 내 코티졸 수치 같은 피검사 결과가 진단에 있어 훨씬 우위에 있다는 절대적 기준입니다. 모발 수치가 아무리 나빠도 피검사가 정상이고 환자가 생생하다면 모발 결과 싹 무시해도 좋다는 뜻이죠. 오호, 머리카락 숫자가 내 진짜 피로도나 피검사 결과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네요. 아주 명확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프레시 처방은 뭔가요? 모발 검사 결과를 일상에 적용하는 생활 밀착형 처방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F는 food, 내 대사 유형, 그러니까 빠른 산화냐 느린 산화냐에 맞게 식단을 조절하는 겁니다. 먹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죠. 합니다. 잠이 보약이네요. 이는 뭔가요? 엑서사이즈, 운동인데요. 여기서 엄청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신이 지쳐있는 분들은 살 뺀다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심한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 잠깐만요. 땀 뻘뻘 흘리면서 숨 찰 정도로 뛰는 유산소 운동이 무조건 건강에 좋은 거 아니었나요? 평소 건강한 사람에겐 엄청 좋죠. 하지만 이미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에너지를 억지로 쥐어짜는 빠른 산화형 환자나 완전히 방전된 느린 산화형 환자가 격렬한 유산소를 하면요. 부신은 마지막 남은 콜티졸까지 다 털리게 됩니다. 와, 운동하다가 오히려 몸이 더 상할 뻔했네요. 맞아요. 그래서 운동은 부신을 자극하지 않는 부드러운 요가나 산책을 적극 권장합니다. 계속해서 S는 스트레스, 모발 수치를 지난 3개월의 성적표로 냉정하게 인지하고 심리치료나 명상을 병행하라는 뜻이고요. 마지막 H는 뭔가요? 하이 퀄리티 서플리먼트, 수많은 영양제를 무턱대고 때려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딱 부족한 정밀 미네랄만 선별해서 보충하라는 의미입니다. 야, 완벽하게 정리되네요. 종합해보면 모발 미네랄 검사는 내 몸을 최적화하기 위한 아주 훌륭한 힌트이자 내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부여 도구일 뿐이군요. 검사지 하나에 적힌 빨간 숫자나 완전 소진, 부신 번아웃 같은 자극적인 단어에 휩쓸려서 공포 마케팅에 절대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유역이십니다. 혈액 검사가 오늘 현재 내 몸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를 말해준다면 모발 검사는 내가 지난 3개월 동안 어떤 스트레스와 환경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버텨왔는지를 묵묵히 보여주는 훌륭한 보조자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밀 기능의학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가치겠죠. 진짜 그러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에서 우리 상상력을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오, 어떤 상상이죠? 만약에 한날 잘려나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이 머리카락조차 지난 3개월간의 신체적 스트레스와 대사 기록, 심지어 감정적 방어벽까지 고스란히 저장하는 생화학적 블랙박스 역할을 한다면 말이죠. 혹시 우리 몸의 다른 조직들, 예를 들어 매주 깎아내는 손톱이나 평생을 입안에서 버티는 치아 혹은 피부세포, 아주 깊은 곳에는 우리가 아직 과학적으로 읽어내는 방법을 모를 뿐 평생 동안 겪은 감정적 트라우마나 특정 기억의 흔적조차 어떤 생화학적 암호로 켜켜이 기록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와, 그거 정말 소름 돋으면서도 흥미진진한 상상이네요. 네, 우리 몸이 조용히 적어내려가고 있는 또 다른 비밀 일기장은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지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